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그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포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아들이 정성껏 데워준 닭가슴살과 삶은 브로콜리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렸거든요. 그렇게 30분을 앉아있다가 결국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제가 하루 동안 먹은 것이라곤 미음 몇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600 정도였을까요? 평생 음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마거리 콜린스, 올해 72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40년 가까이 공립학교 영양교사로 일했죠.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로 저는 제가 가르쳤던 그 모든 지식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영양제만 권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라고 했죠. 그런데 그 비릿하고 텁텁한 액체는 한 모금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데이비드는 매일 전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수진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서 있더군요. 그릇 안에는 난생 처음 보는 노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마치 가을 햇살을 그대로 떠놓은 것 같은 색이었죠. 마거리,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이걸 먹어요. 저는 그게 대체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맵고 기름진 것만 떠올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란 죽 한 그릇이 무너져 있던 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그리고 그 작은 그릇 하나가 어떻게 우리 동네 미국인들을 한인마트로 줄지어 달려가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53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수수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이었죠.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식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다만 그 시절 미국 시골의 밥상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름에 튀긴다, 버터를 듬뿍 바른 옥수수빵, 그레이비를 끼얹은 으깬 감자. 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9살이던 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쉰을 간 넘긴 나이였죠. 의사는 평생의 식습관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곧장 공립학교의 영양교사가 되었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챙겨라. 설탕과 기름을 피해라. 제 머릿속에서 건강한 음식이란 명확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 구운 닭가슴살, 삶은 달걀,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모든 음식은 성분표로 환산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무엇을 사든 뒷면에 영양 성분표부터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로리가 몇이고 나트륨이 몇 미리그램이고 단백질이 몇 그램인지. 음식은 제게 숫자였습니다. 따뜻함이나 정성 같은 건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 음식이란 제 식단 철학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음식은 늘 새빨개였습니다.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찌개, 기름에 볶은 고기, 짠 양념이 밴 반찬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맵고 짜게 먹으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을 그렇게 단정지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한국에서 온 가족이 한 집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수진 씨매였죠. 수진 씨는 4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았는데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날은 직접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잡채라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느다란 면에 알록달록한 채소가 섞인 음식이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아들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대로 버렸죠. 기름지고 단 음식이겠지 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누군가의 정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제 아들 데이비드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데이비드는 50대 초반으로 시애틀에서 회계사로 일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음식에는 큰 관심이 없는 아이였죠. 가끔 저를 보러 올 때면 패스트푸드 봉지를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은 그냥 연료예요.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못마땅했지만 어찌 보면 저 역시 음식을 숫자로만 봤으니 데이비드를 탓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건강은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를 철저히 관리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제 식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었고 점심에는 큰 그릇 가득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와 찐 채소를 먹었죠. 이른이 넘도록 큰 병 없이 지낸 것도 다 그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집안에서 넘어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미처 못 보고 미끄러진 겁니다. 순간 왼쪽 엉덩이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번개처럼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전화기에 손을 뻗어 911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가장 무서운 부상 중 하나라고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인공관절을 넣는 큰 수술이었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입안은 모래를 머금은 것처럼 깔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식욕이 왕성했던 제가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돌아오고 비타민을 챙겨야 상처가 아문다는 것을. 40년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지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냉장고를 열고 평소 먹던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닭가슴살, 채소, 요거트. 그런데 그것들을 입에 넣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마른 닭고기는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녔고 차가운 채소는 씹을수록 비렸습니다. 몇 입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제가 정작 제 몸을 살리는 음식을 단 한 입도 넘기지 못하는 상황.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영양학 지식이 무너진 입맛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음식에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침대와 거실 소파를 오가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데이비드가 차려놓고 간 식사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수술 소식을 듣고 시애틀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고 제 곁을 지켰죠. 회계사로 바쁘게 사는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저는 잘 압니다. 데이비드는 서툰 솜씨로 매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술 후 회복 식단을 검색해가며 닭고기 수프를 끓이고 으깬 감자를 만들고 단백질 쉐이크를 타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드셔봐요. 제발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음식을 넣는 순간 목구멍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삼키려고 애쓸수록 헛구역질이 올라왔죠. 한 숟갈을 넘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서너 숟갈을 먹고 나면 더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가장 답답해했던 건 단백질 쉐이크였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씹을 필요도 없어요. 데이비드 말이 맞았습니다. 의사도 식욕이 없을 때는 액체로라도 영양을 보충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쉐이크가 정말 싫었습니다. 인공적인 바닐라 향, 텁텁하게 입안에 들러붙는 질감, 그리고 마시고 나면 위장이 묵직하게 불편해지는 느낌. 그건 음식이 아니라 약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반도 마시지 못하고 밀어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선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주 만에 체중이 7kg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퍼니스 부인, 지금 하루 섭취 칼로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면 회복은커녕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양 보충제를 처방해 줄 테니 꾸준히 복용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늘리라고.
식욕 촉진제도 처방해보자고 했죠. 저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오며 묘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약이었습니다. 알약과 액체. 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포틀랜드의 가을은 비가 잦습니다. 그날도 부슬비가 내렸죠.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제 몸이 저 빗방울처럼 점점 말라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데이비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모레는 시애틀로 돌아가야 해요. 회사에서 더는 휴가를 못 준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가 끝내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온통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대로 시들어버리는 걸까? 평생 건강을 가르쳐온 내가 결국 잘 먹지 못해 무너지는 걸까?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고 약해진다는 것이 이토록 외롭고 무력한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튿날 데이비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전화할게요. 그리고 옆집 수진 씨한테 부탁해뒀어요. 가끔 들여다봐 달라고요. 저는 데이비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동차가 굴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겨지자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나기 전 냉장고에 잔뜩 채워둔 음식들이 무색하게 저는 물 한 잔만 겨우 마셨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선 너머의 걱정만으로는 제 입맛을 되돌릴 수 없었죠. 저는 점점 더 야위어갔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퀭하게 들어간 낯선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쌀쌀한 오후, 부슬비가 그치고 잠시 해가 비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보행보조기의 의지에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과 함께 낯선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묘하게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였습니다. 문 앞에는 옆집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죠. 마거리,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부엌으로 들어와 들고 온 그릇을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릇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색이었죠. 진하지도 옅지도 않은 마치 잘 익은 호박을 그대로 녹여놓은 듯한 따뜻한 노란빛. 표면에서는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새알 같은 것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향은 더 놀라웠습니다. 매운 냄새도 기름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은하게 달큰하고 구수한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호박죽이에요. 수진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이걸 먹어요. 호박이랑 찹쌀로 끓인 건데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서 회복할 때 많이 드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평생 영양교사로 일한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죽이라면 탄수화물 위주일 텐데 단백질은 거의 없겠지. 회복기에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제게 음식이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입에 넣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성분표부터 펼쳐지는 것. 수진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술만요. 따뜻할 때 한 술만 떠보세요. 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 어떤 음식도 제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닭고기 수프도 으깬 감자도 단백질 쉐이크도 전부 거부당했죠. 이 노란 죽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술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따뜻함이 먼저였습니다. 뜨겁지 않고
딱 알맞게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다음은 질감이었죠. 부드러웠습니다. 씹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비단이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그 거칠고 깔깔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 은은하게 달큰했습니다. 설탕의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호박 자체에서 우러난 자연스럽고 깊은 단맛이었습니다. 찹쌀의 구수함이 그 위에 부드럽게 얹혔죠. 저도 모르게 그 한 술을 꿀꺽 삼켰습니다. 헛구역질도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 텅 비어있던 위장을 가만히 데워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이 제 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고통 없이.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릇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주 동안 음식을 넘기지 못해 절망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무너졌던 무언가가 그 따뜻한 한 그릇으로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진 씨가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급하게 드시면 속이 놀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수지 씨, 이게 몇 주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먹은 거예요. 수진 씨의 눈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는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다 먹고 나니 속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따라오던 묵직한 불쾌감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몸 안에서 작은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오랜만에 포만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포만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수진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에 놓인 빈 그릇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 음식을 숫자로만 봐온 제가 이 노란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칼로리가 얼마인지, 단백질이 몇 그램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핵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든 생각은 놀랍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처음 느끼는 허기였습니다. 그 허기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거의 환호할 뻔했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오후 수진 씨가 다시 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그 그릇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문득 호박죽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리고 칼륨이 많아서 부기를 빼는 데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분이 많아서 죽 전체의 거의 9할이 수분이라 위장에 부담이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영양교사인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채소가 이토록 훌륭한 회복식이었다니요. 한국에서는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보다 먼저 죽을 끓여요. 정성껏 끓인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약보다 낫다고들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잘 넘어가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약보다 먼저 죽을 끓인다는 마음. 평생 음식을 성분과 칼로리로만 따져온 제게는 너무나 낯선, 그러나 너무나 따뜻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음식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호박죽을 가져다 준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보행 보조기 없이 몇 걸음을 떼어보았습니다. 물론 벽을 짚긴 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리에 희미하게 남아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누르던 그 묵직한 안개 같은 무기력이 어느새 옅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무언가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진 씨가 넉넉히 끓여다 준 호박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냄비에 덜어 약한 불에 데웠습니다. 노란 죽이 보글보글 끓으며 다시 그 구수하고 달큰한 향을 피워올렸습니다. 저는 그 향만 맡아도 입에 침이 고이는 저 자신에 놀랐습니다. 몇 주간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던 제가 말입니다. 그날 저는 호박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거기에 데이비드가 끓여뒀던 닭고기 수프까지 조금 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호박죽으로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나니 다른 음식도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호박죽이라는 열쇠로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 엄마 오늘 2끼나 먹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이에요?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옆집 수진 씨가 가져다 준 호박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음식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그렇게 애써도 안 됐던 걸.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묘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평생의 직업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죽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제 몸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 정체를 알고 싶어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호박의 영양 성분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베타카로틴이었습니다. 호박의 그 선명한 노란빛이 바로 베타카로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스스로 약해진 몸에는 더없이 필요한 성분이었죠.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칼륨이었습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했는데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퉁퉁 부어있던 제 다리가 며칠 사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어쩌면 이 칼륨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C와 E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비타민 C는 상처 회복과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죠. 스스로 생긴 상처가 아무는데 이보다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채소 하나에 회복기 환자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분 함량이었습니다. 호박죽은 전체의 약 89%가 수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구할이 물인 셈이죠. 그래서 위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영양분을 가득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단백질 쉐이크와 호박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요. 단백질 쉐이크는 농축된 영양 덩어리였습니다. 적은 양의 많은 단백질을 우겨 넣은 그야말로 효율의 산물이었죠. 위장이 약해진 환자에게는 그 농축된 무게 자체가 부담이었던 겁니다. 마시고 나면 위장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그 느낌. 반면 호박죽은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럽게 풀어진 채로 위장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흘러들어가 영양을 전해주었습니다. 같은 회복식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평생 영양학을 가르쳐온 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건 무엇을 먹느냐였습니다.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이 몇 그램인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느냐였던 겁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넘어가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약인 거죠. 제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도 직접 따져봤습니다. 수술 후 3주 동안 저는 하루에 겨우 600kcal 남짓을 섭취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었죠. 그러니 몸이 회복은커녕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호박죽을 먹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저의 하루 섭취 칼로리는 1400kcal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우겨넣은 게 아니라 입맛이 돌아와서 자연스럽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00에서 1400으로. 입맛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단 닷새. 저는 이 숫자들 앞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퀭하던 제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나를 일으켜 세울 줄은 몰랐어요.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제가 72이 되어서야 음식의 진짜 힘을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것이 다름 아닌 옆집에서 끓여다 준 한국의 호박죽 한 그릇이라는 사실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문득 수진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약보다 먼저 죽을 끓여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가슴으로 와닿았습니다. 호박죽이 제 몸을 살린 건 단지 영양 성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호박을 삶고 으깨고 찹쌀을 넣어 정성껏 저어가며 끓인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빈 그릇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란죽 한 그릇에 누군가의 정성이 통째로 들어있더군요. 그 정성이야말로 그 어떤 영양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약이었던 겁니다. 호박죽을 처음 먹은 지 2주가 지난 어느 화창한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인마트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신세만 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호박죽을 끓여보고 싶었거든요. 보행보조기는 이제 지팡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다리에도 힘이 붙은 거였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수진 씨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인마트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향과 색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채소들, 알록달록한 포장의 식료품들, 그리고 진열대를 가득 메운 온갖 장과 양념들. 평생 미국 마트에 익숙한 진열대만 봐온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호박을 찾아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채소 코너에서 수진 씨가 사진으로 보여준 그 늙은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짙은 주황빛의 큼직한 호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 그 따뜻한 노란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호박과 찹쌀 그리고 새알심을 만들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는 마트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영찰에 박씨라고 적혀 있더군요. 미스터 박은 제가 호박을 한가득 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발의 미국인 노인이 늙은 호박을 사가는 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미스터 박에게 호박죽 덕분에 스스로 입맛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호박죽이 최고죠.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셨어요. 그러더니 새알심 만드는 법이며 호박을 삶는 요령이며 묻지도 않은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가슴이 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수진 씨가 적어준 방법대로 호박을 푹 삶아 곱게 으깨고 찹쌀가루를 풀어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엌에 그 익숙한 구수하고 달큰한 향이 가득 차오르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닭가슴살을 굽고 샐러드를 버무리던 이 부엌에서 노란 호박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호박죽은 솔직히 수진 씨 것만큼 곱지는 않았습니다. 새알심도 어딘가 삐뚤빼뚤했죠. 하지만 한술 떠먹어보니 분명 그 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놓이는 그 맛. 저는 제 손으로 끓인 죽을 먹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죽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수진 씨가 호박죽을 끓이던 그 마음과 똑같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의 할머니들이었죠. 다들 저처럼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잔병치레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끓인 호박죽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처럼 머뭇거렸습니다. 노란죽이라는 낯선 음식 앞에서요. 하지만 한술씩 떠먹어본 친구들의 표정이 제가 처음 먹었을 때와 똑같이 변해갔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편안함. 평소 위장이 안 좋아 고생하던 한 친구는 호박죽을 먹고 나서 속이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 남편이 항암 치료 중인데 입맛이 없어 고생한다며 이 죽을 끓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어떻고, 칼륨이 어떻고, 수분 함량이 어떻고, 영양교사의 직업병이 또 도진 거죠. 하지만 이번엔 그 설명 끝에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영양 성분 때문만은 아니야.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끓여줬다는 그 마음이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 그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거릿, 그동안 그렇게 단백질 쉐이크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젠 죽 예찬론자가 됐네? 친구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웃음이 잦아든 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평생 틀렸던 거야. 나는 음식을 숫자로만 봤어. 칼로리, 단백질, 지방.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몰랐던 거지. 샐러드 100접시보다 이 따뜻한 한 그릇이 더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도 무언가를 느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입맛도 줄고 외로움도 깊어지는 나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완벽한 영양 균형이 아니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이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호박죽은 우리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호박죽을 끓여보기 시작했고 서로 끓인 죽을 나눠 먹으며 요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호박죽에 단호박을 섞으면 더 달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우유를 조금 넣으면 부드럽다고 했죠. 그렇게 입소문은 친구에서 친구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달 전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퀭하던 그 노인은 더는 거기 없었습니다. 두 볼에 살이 올랐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72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포틀랜드에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다시 그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팡이도 없이 제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죠. 그런데 마트 안의 풍경이 2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채소 코너 앞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저처럼 나이 지긋한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다들 늙은 호박을 두 손에 들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의 미스터 박은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부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 호박이랑 찹쌀이 들어오는 족족 동나고 있어요. 미국 손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스터 박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너도 나도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이 작은 한인마트의 호박과 찹쌀이 동난 거였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온기를 전하고 그렇게 번져나간 온기가 결국 이 동네의 작은 마트까지 북적이게 만든 겁니다. 저는 호박을 고르는 한 노부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 무릎 소수를 받고 입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서 호박죽 이야기를 듣고 한번 끓여 먹어보니 거짓말처럼 음식이 넘어가더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달 전 수진 씨가 제 손등을 토닥여주던 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음 주에 저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인터넷 보고 호박죽 끓이는 법 배웠어요. 가면 제가 끓여드릴게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웃었습니다. 음식은 그냥 연료라던 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호박을 삶겠다고 하다니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음식을 대하는 제 아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끓인 호박죽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2달 전 저를 살린 그 노란 죽을 이번엔 제 손으로 끓여 그녀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끓인 죽을 한술 떠먹어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거리, 이제 진짜 한국 할머니 다 됐네요. 우리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수진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날 그 죽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시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픈 사람한테 약 대신 따뜻한 죽을 끓여줘요. 그게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마거리 씨 건강해지셔서 제가 더 기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에서 음식을 효율과 영양으로만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정성껏 죽을 끓여 가져다 준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마음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국경도 언어도 평생의 식습관도 뛰어넘어 제 마음에 닿은 건 화려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며 끓인 따뜻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호박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가끔 동네에 아픈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 그릇 가득 담아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2달 전 수진 씨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문을 열고 놀라는 그 얼굴에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할 때 한술만 떠보세요. 평생 저는 무엇을 먹느냐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건 음식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 마음은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식탁으로 흘러갑니다. 72의 제가 한국의 호박죽에서 배운 것은 단지 영양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